비구름이 전국적으로 강해지면서 강원을 제외한 전국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까지 충남과 남부에는 시간당 최대 80mm, 그 밖에 중부에도 시간당 30에서 50mm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날씨 기상센터 연결해 알아봅니다. 유다연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방금 전까지 서울에도 비가 강하게 내리던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 곳곳에서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서울 구로구와 금천구에는 올해 첫 호우 긴급 재난 문자도 발송이 됐는데 지금은 다행히 다시 잦아들었고 현재 경남 양산에 시간당 6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 서부 또 전남과 경남 곳곳에 호우 경보가 내려져 있고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으로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까지 방심할 수 없습니다. 충남과 남부지방은 시간당 최대 80mm, 그 밖에 중부를 중심으로도 시간당 최대 50mm의 폭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수요일부터 내린 비의 양 살펴보면 충청 이남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충남 서산에는 528mm, 광주에도 500mm 안팎의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앞으로 광주와 전남에는 200mm 이상, 경남에도 250 이상, 서울 등 수도권과 충북을 중심으로도 120mm 이상의 큰 비가 예상됩니다. 또 경기 남부와 충청 이남 곳곳에는 산사태 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이 위험 지역에 계신 분들은 안전한 대피 장소를 미리 확인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번 비는 오늘 밤 남부지방부터 그치기 시작을 해서 내일 아침에는 대부분 그칠 전망입니다. 기상센터였습니다. 광주와 전남엔 하루 만에 4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빗물이 빠지면서 수해 현장의 참혹한 모습도 드러났는데요. 복구 작업이 시작됐지만 워낙 피해가 큰 탓에 주민들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콘크리트 도로가 폭격을 맞은 듯 움푹 파였습니다. 폭우에 집안이 휩쓸리면서 마을 도로가 무너지고 주택 일부는 공중에 붕 떴습니다. 비가지도 없고 지금 수도도 안 나오고 전기도 묶여버려가지고 자연재해공원은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흙탕물이 덮친 카페는 영업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광주에선 건물과 도로 등 500건이 넘는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68년 살았는데 처음이에요. 근데 그 안에 집기류 같은 게 너무 많은데 어떻게 복구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빗물이 허리까지 들어찼던 공구상점 거리는 기계와 집기류 등이 가득 쌓였습니다. 지하 창고도 물에 잠기면서 고가의 공구도 못 쓰게 될 처지입니다. 어느 순간에 쳐버려 바다에서 파도 치는 거 똑같아요. 100만 원짜리 보시고 바닥이가 있는데 물에 다 잠겼다니까. 전남 나주에선 밤사이 영산강 상류에서 흘러온 물이 불어나면서 마을을 덮쳤습니다. 마을 진입로가 침수되면서 빠져나오지 못한 승용차 윗부분만 겨우 보입니다. 기계를 돌려서 이렇게 물을 빼서 좀 많이 빠졌어요 지금. 안 그러면 이거 차가지고 보이도 않고 차도 안 보였어요. 광주와 전남에선 400mm가 넘는 기록적 폭우에 2명이 실종됐고 농경지 수천 헥타르가 물에 잠기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경남 지역도 큰 비가 쏟아지며 논밭도 집도 물에 잠기는 피해가 났습니다. 극한 호우가 쏟아진 산청의 한 농민은 동네에 물이 찼을 때 마치 바다 같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박종혁 기자입니다. 화분 형태로 심어놓은 딸기 모종이 온통 흙범벅을 뒤집어써 쓸모없을 지경입니다. 잠겼던 물은 빠졌지만 흙더미가 고스란히 시설에 남은 겁니다. 전날 1시간에 100mm의 극한 호우가 쏟아지며 비닐하우스는 지붕만 겨우 보일 정도로 물바다가 됐습니다. 급하게 들어온다고 들어왔는데 와보니까 여기 들어올 상황이 아닐 정도로 물이 너무 꽉 차가지고 아예 그냥 바다 같았어요. 날이 밝고도 논밭이며 집이며 할 것 없이 동네는 통째로 여전히 물에 잠겨 있습니다. 물이 빠져야 복구 작업을 하겠지만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급하게 대피했을 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정신이 없습니다.
무조건 오서 버스 타라 이라 저 대피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안에 차하고 뭐시 대책만 해놓고 뛰어놓은 테이지. 물으면 계속 들어온 게네. 환자와 직원 등 50여 명이 119 구조대의 보트를 타고 대피했던 밀양의 요양원. 물이 빠지며 건물은 아수라장이 됐고 직원들이 청소하느라 분주합니다. 복구 작업은 대구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주택과 상점이 몰려있는 대구시 노곡동은 골목마다 가전제품이며 집기들로 들어찼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상점 안에선 물을 뿌리며 청소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한 달도 안 됐는데 이 난리를 겪으니 나도 참 답이 안 나와요. 치우는 것도 문제지만 업무를 계속 못 보잖아요. 일을 못 한다니까. 그럼 생계는 누가 책임지며. 경남의 경우 창녕군 도천 370mm, 한천군 생밀양에 340mm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 때문에 하천변 산책로와 세월교 등 250여 곳이 종일 통제됐습니다. 또 도로와 하천, 주택과 차량 등 185건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중부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우가 내린 가운데 지금까지 4명이 숨지고 6천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집계를 보면 어제 오후 6시 기준 경기에서 1명, 충남에서 3명 등 모두 4명이 숨지고 광주에서 2명이 실종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오후 4시 기준 13개 시도에서 3,900여 세대 6천여 명이 대피했고 이 가운데 1,800여 명이 귀가하지 못했습니다. 또 29개 학교가 휴업하는 등 247개 교가 학사 운영 조정에 나섰습니다. 이번 폭우로 이재민 750여 명이 발생한 충남 예산군은 아직 일부 마을들이 물에 잠겨 있습니다. 주민들은 인근 학교 체육관 등으로 긴급 대피했는데요. 그 현장을 오승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물 위로 지붕만 보이는 주택들, 비닐하우스는 곳곳이 찢긴 채 폐허처럼 변했습니다. 축사했던 소들은 물에 떠내려가거나 하천 제방 위로 간신히 피했습니다. 소들을 어떻게 모을 수도 없고 지금 손 놓고 지금 물 빠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남 예산군에 갑작스레 내린 폭우로 주민들의 삶의 터전은 하루아침에 물바다가 됐습니다. 물에 잠긴 마을입니다. 바로 옆 삽교천이 범람하며 순식간에 물바다가 됐습니다. 취재진이 어렵게 들어온 마을 안은 더 심각합니다. 마을 오솔길엔 가재도구가 아무렇게나 널려 있고 천장까지 물이 찼던 집안은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주민들은 비가 오던 새벽에 급히 몸을 피해 아무것도 챙길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갑작스럽게 물이 터져서 쏟아지는 바람에 문만 빠져나와서 지금 옷도 못 갈아입고. 집이 침수된 주민들은 이재민 숙소로 변한 주변 학교 체육관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구호물품에 의지하는 이들은 언제쯤 집에 돌아갈 수 있을지 답답한 마음입니다. 물이 좀 덜 빠져서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차로 차단돼서. 보니까 냉장고 가전제품 다 엎어졌어. 다 엎어져서 물 위에 떠서. 그래서 손 댈 수가 없어요. 충남 예산군에서만 이번 폭우로 이재민 750여 명이 발생한 가운데 주민들은 임시 거처에서 기약 없는 복구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북한이 남북 공유하천인 임진강 상류에 있는 환강댐에서 물을 방류하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환경부가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어제 낮 촬영한 위성 영상을 분석한 결과 환강댐 하류하천 폭이 넓어진 것을 확인했는데 이번에도 북한의 사전 통보는 없었습니다. 환경부는 환강댐 방류로 임진강 수위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모니터링을 강화해 핵낙객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운전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겨울 탈출한 오산시 옹벽 붕괴 사고는 인재에 가까웠다는 정황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YTN이 무너진 옹벽 잔해를 뚫고 탈출한 생존자를 만나 긴박했던 당시 정황을 직접 들었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차량이 줄지어 달리는 도로 왼편에 갑자기 옹벽이 부풀어 오르더니 토사가 쏟아져 내립니다. 앞서가던 차량은 흔적조차 사라지고 곧이어 뒤따르던 차량에도 거대한 구조물이 떨어집니다. 뒷차량을 몰던 김성수 씨는
아직도 사고 순간이 눈앞에 생생하다고 말합니다. 엑셀을 살짝 밟는데 이제 그 앞에 흰색 차가 쿵 하고 사라졌고 아예 그냥 이렇게 흙에 묻혀가지고 앞차가 있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속도를 조금만 더 냈더라면 하는 생각에 지금도 몸서리가 쳐집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이 떨어졌고 얘 죽었구나 생각이 들었죠. 1초 1m 그것만 아니었으면 저 죽었다고. 지난 16일 저녁 7시쯤 사고가 났던 이 길. 지금은 붕괴 사고 현장이 된 이 길은 김 씨가 매일같이 다니던 출퇴근 길이었습니다. 항상 다니던 길이고 익숙한 길이다 보니 이 내가 항상 다니는 길이 이렇게 무너질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죠. 문득 목격한 장면이 떠오를 때마다 김 씨는 다시 사고 당시로 돌아가는 것 같아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너무 조마조마해요. 이렇게 눈 감으면 이렇게 그 차문 이렇게 가린 것 같고 느낌이 좀 그래요. 사고 이후 오산시의 대응도 김 씨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오산시에서 먼저 연락이 없어 직접 전화했지만 담당자 연결이 안 돼 상담원과 통화하는 등 제대로 된 안내가 없었다는 겁니다. 안내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연락이 1도 없었고 담당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좀 답답합니다 지금. 같은 공간에서 앞서가다 숨진 40대 차량 운전자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낸 김 씨. 자신은 천우신조로 살아났다면서 누구나 평범한 일상이 더는 위협받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YTN 표정호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이 적법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오후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 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신문 결과와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에 이유가 없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 발부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어제 구속적부심 신문에는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출석해 최근 악화한 건강 상태를 설명하며 석방 필요성을 직접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최상병 특검팀이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결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취재 결과 윤 전 대통령은 해병대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로했던 당일에 친윤 핵심인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과 여러 차례 통화한 걸로 밝혀졌습니다. 이준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최상병 특검팀이 구명로비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1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과 배우자는 물론 김장환 목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극동방송, 여의도 순복음교회 등이 대상이 됐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최측근인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강제 수사에 포함됐습니다. 참고인 압수수색 영장을 가져와서 집에 간다는데 내가 취재팀에 안 올라가다가 내가 참고인 별말 한 것도 없는데 통화 기록 한 번 있다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무자비하게 하는. 하지만 이 의원은 언제든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로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 취재 결과 윤 전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크게 화를 냈다는 2023년 7월 31일 저녁 이 의원과 여러 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앞서 이 의원은 회의가 진행되던 당시엔 윤 전 대통령의 기독교계 멘토로 알려진 김 목사와도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이후 사건의 경찰 이첩이 보류되고 임 전 사단장이 업무상 과시치사 혐의자에서 빠진 만큼 특검은 이 의원과 김 목사가 VIP 로비 통로로 역할을 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독실한 신자인 임 전 사단장 부인이 순복음교회에 함께 다니던 이 의원에게 남편을 봐달라고 부탁했을 여지도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드러나지 않은 기독교계 로비 움직임에 핵심 친윤 의원 이름까지 튀어나오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겁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 처벌을 막으려는 시도가 최고 권력의 다운 정황을 확보했다고 공개 거론하며 자신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임성근 전 사단장과 그 주변 인물에서 시작해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주변 인물로 여러 통로를 통해 임성근 구명 로비가 연결된 정황들을 확인하였습니다.
특검은 아울러 박정훈 수사단장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화낸 적 없다고 거짓말한 혐의 등으로 김계환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출범 후 첫 신병 확보 시도로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커 구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건진법사 의혹과 관련해 통일교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등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또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서도 집사 김예성 씨의 차명 기업으로 의심받는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윤재현 전 대표 소환을 예고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일교 신도들이 박수를 치며 노래를 부릅니다. 김건희 특검의 압수수색 소식을 듣고 모여든 신도들이 본산인 천운궁 입구에서 예배를 진행한 모습입니다. 특검은 이 밖에도 통일교 방송사와 서울의 한국협회 본부, 윤모 전 세계본부장 자택 등 10여 곳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윤 전 본부장을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각종 교단 현안을 청탁하기 위해 명품 가방 등을 전달했다는 혐의를 살펴보기 위해서인데 지난 2023년 통일교의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개입 의혹에 연루되고 윤 전 본부장이 연 행사에 축사도 보냈던 권성동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소위 말하는 건진법사나 통일교 관계자와의 금품 수수의 사실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고 관여하거나 개입한 바가 없습니다. 특검은 국토부 공무원들이 서울 양평고속도로 의혹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말을 맞춘 정황도 감지하고 수사방해 혐의 적용 여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출국 금지 상태인 김성규 의원의 보좌관이 수사 상황 공유를 요청하는가 하면 김희국 전 의원이 이번 달 초 도로정책과 직원들을 불러서 만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직원들의 조직적인 수사 상황 공유 및 대처 행위가 포착되었습니다. 특검은 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서도 오는 21일 류궁선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와 조현상 HS 효성 부회장을 22일엔 집사 김혜성 씨의 차명 회사로 의심받는 이노베스트 코리아 윤재현 전 대표를 소환하기로 예고하는 등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특검의 이 같은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을 국민의힘은 정치특검의 노골적인 야당 탄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단일 대우로 맞서기는커녕 내분만 커지는 모습입니다. 김다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도부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줄줄이 권성동 의원 방으로 들어갑니다. 김건희 특검이 압수수색에 나서자 긴급 소집령이 떨어진 겁니다. 같은 시간 이철규 의원은 최상병 특검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윤핵관으로 불린 당 핵심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이 벌어지자 국민의힘은 특검에 협조해준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강 건너 불구경하느냐, 야당 탄압을 위한 정치 보복성 강제 수사에 제동을 걸라고 말했습니다. 특검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에 대한 정치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기일 때 더 뭉쳐야 한다는 공감대는 있지만 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에 앞장선 전한길 씨 입당을 두고 파열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불법 계엄과 단절이 보수 재건의 전제다, 당원 자격 심사가 필요하다 등 쓴소리가 본물 터지듯 나왔습니다. 호들갑이라던 송원석 비대위원장도 결국 당헌 당규상 조치를 언급하며 윤리위원회 회부 등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혁신위원회는 잡음이 일었던 최고위원회 제도는 유지하기로 한 발 양보했지만 중진 4명에 이어 추가 명단 공개를 예고했습니다. 2차, 3차 그러니까 인적 쇄신 대상을 검명할 것이냐, 이 문제는 앞으로 진행 상황을 보면서 저희가 추후에 추가로 논의할 수 있는. 안팎으로 녹록지 않은 국민의힘은 다음 달 22일 전당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당 지지율이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20%의 벽을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새 당대표가 반등의 구심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코로나19 수혜주로 차액을 받다는 건 명백히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농지법 위반 의혹에도 남편이 30년간 농사를 지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은경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자료 제출 태도 문제로 시작부터 고성이 오갔습니다. 12월 30일자 하루치만 제출합니다. 청문 시간 직전에 이걸 제출했습니다.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누가 내란 정당 아니랄까 봐 민생 발목 잡기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수혜주 거래 내역을 청문회 직전에 내는 꼼수를 부렸다는 야당 지적에 여당은 또 정치 공세라고 받아친 겁니다. 결국 청문회는 1시간 자료를 검토한 뒤 재개됐는데 공방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자리마다 피켓까지 붙여가며 코로나 영웅의 실체 까발리기에 집중, 각종 주식 의혹을 파고들었습니다. 온 국민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고통받고 있을 때 방역을 진두지휘한 질병청장이 뒤로는 관련 주식으로 돈벌이를 했다는. 정 후보자는 시세 차익은 없었다고 일축했지만 어떤 그 주가 변동에 따른 시세 차익을 크게 봤다라는 사실은 명백한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립니다. 이해 충돌 문제를 살피지 못한 건 송구하다고 고개 숙였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이 트집 잡는 주식은 가령 코로나 전에 이미 매도한 물량을 문제 삼는 식이라며 정 후보자를 엄호했습니다. 이게 마치 무슨 전문 투기꾼인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는 발언을 하신 건 적절하지 않고요.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는 장관의 직무 수행과 관련돼서 배우자가 직접 농사짓지도 않는 강원 평창 땅을 장기간 소유해왔다는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는데 후보자는 농지법 위반은 없었다고 못 박았습니다. 공중보건 의사를 하면서 알게 된 지인하고 그 지인 가족과 30년간 농사를 같이 지었습니다. 슈퍼위크 마지막 날 역시 공방 또 공방이 이어진 건데 상징성과 인지도를 두루 겸비한 정 후보자의 청문경과 보고서는 여야 합의로 채택되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어제 국회에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어제 전체 회의를 열어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 서범수 의원은 극한호우로 인한 재난 상황이 진행 중임을 감안한 결정이라며 합의 채택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윤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안을 제거하는 대로 곧바로 업무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제거했습니다. 이로써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에 임명된 장관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이어 모두 5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나머지 후보자 14명에 대한 임명 여부도 조만간 결정할 전망입니다. 어젯밤 광명 아파트에서 큰 불이 나 3명이 숨지는 등 6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아파트 주변 CCTV 등의 현장 영상으로 이번 대형 화재를 시간대별로 재구성했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비가 오는 평범한 골목길. 아파트 1층에서 새어나오는 연기에 오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점차 붉은 불길이 비치는가 싶더니 소방차가 도착할 때쯤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타오릅니다. 소방서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밤 9시 5분쯤. 5분 정도 더 지나자 불길로 아파트 밖까지 환해졌습니다. 비슷한 시각 화재 현장 인근 CCTV엔 소방차가 연달아 골목에 들어오고 놀란 시민들이 아파트에서 벗어나려는 듯 뛰어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소방관과 구급대원들은 현장 도착 직후 인근 도로에 응급 의료소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매트를 하나씩 깔고 들것을 들여오며 준비하는데 이때쯤 소방 대응 단계가 2단계로 상향됩니다. 이 시각쯤 1층 주차장에서 시작된 불은 이미 아파트 전체를 집어삼킬 듯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불타는 차들 사이 주차장 천장에서는 무언가가 와르르 떨어집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소방대원 2명이 물이 부족한지 소화전에 연결된 호스를 끌어갑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 진화 작업이 이어지며 큰 불길이 잡혀가던 때쯤엔 아파트 주변 도로 응급의료소가 부상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시간이 늦어질수록 환자들은 늘어만 갑니다. 소방대원들의 분투 속에 화재는 1시간 반 만에 진압됐지만 끝내 3명이 숨지는 등 6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청와대 영빈관으로 들어가는 정문에 낙서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40대 여성 A씨를 재물손괴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젯밤 9시 반쯤 청와대 영빈관 앞 정문에 붉은색 레코로 글자 등 낙서를 남긴 혐의를 받습니다. 순찰하던 경찰이 낙서를 발견하고 근처를 살피던 중 A씨를 검거해 경찰서로 임의 동행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응급 입원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은 오늘 오후 3시 서울 중구 을지로 일대에서 대규모 총파업 대회를 엽니다. 이들은 지난 윤석열 정권 시절 도입했던 반노동정책 폐기와 내란 세력 청산 등을 촉구한 뒤 숭례문과 회원 사거리를 거쳐 세종호텔 농성장까지 행진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교통 혼잡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경찰 230여 명을 배치해 차량 우회 등을 안내할 방침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관세 부과 시한을 2주 앞두고 미국 베센트 재무장관이 일본을 찾아 이시바 총리와 만났습니다. 양국은 협상을 통한 좋은 합의를 언급하며 막판 합의 가능성 모색에 나섰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일본을 방문한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만나 관세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30분간 이어진 면담에서 당뇨 간 관세 협의를 지속해달라고 요청했고 베센트는 괜찮은 합의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소개했습니다. 米国の関税措置について双方の利益となる合意をまとめるように中澤大臣との間で精力的に協議を続けてほしいとこのように申し上げたところであります。必ずいい合意ができるということについてベセント長官からは発言があったものでございます。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도 직접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협상 향방을 보며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회동 뒤 베센트 장관은 소셜미디어에 성급한 합의보다 좋은 합의가 더 중요하다며 양국 모두의 이익이 되는 무역협정은 여전히 실현 가능한 범위 안에 있다고 썼습니다. 이번 만남은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2주 앞두고 미일 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놓인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We're negotiating with them, but I think probably we'll live by the letter with Japan.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트럼프 행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일본산 제품의 25% 관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일본은 상호 관세율 인하와 함께 핵심 수출 산업인 자동차와 철강에 대한 품목별 관세 예외 인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미국은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달 1일까지 숨가쁜 협상이 이어질 전망인데 일본의 20일 참의원 선거 결과도 양국 간 협상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한 시한인 8월 1일을 앞두고 유럽연합 EU와 미국이 강도 높은 무역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U는 협상 불발에 대비해 강경한 3차 보복 조치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EU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집행위원이 2주 만에 다시 워싱턴을 찾아 미 상무장관, 무역대표부 대표와 잇따라 회동했습니다. 30% 관세가 현실화하는 8월 1일 전에 어떻게든 큰 틀의 원칙적 합의를 타결하기 위해서입니다. EU 대변인은 강도 높은 협상을 했다면서도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달리기 대회에선 항상 마지막 마일이 가장 어렵다고 언급해 아직 접점을 찾지 못했음을 내비쳤습니다. 앞서 협상 타결을 낙관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율 통보서한을 받은 만큼 최대한 신중을 기하려는 전략으로도 해석됩니다. 백악관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They continue to be very eager in negotiating with our country for obvious reasons on ways to lower their tariff and their non-tariff barriers. EU 회원국들은 30% 관세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그렇지만 목표대로 10%로 합의하는 건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Aber klar ist auch, wenn keine faire Handlungslösung gelingt, dann braucht es entschlossene Gegenmaßnahmen, um Arbeitsplätze und Unternehmen hier in Europa zu schützen.
EU 집행위원회는 시행을 보류한 1, 2차 보복 관세에 이어 추가적인 조치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역내 공공입찰에서 미국 기업을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큰 이익을 내는 서비스 분야로 전선을 넓혀 디지털 서비스 광고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EU 회원국들 사이에서는 3차 보복 등 강경책을 협상 카드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미국을 더 자극해선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외교차 간 협의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알래스카산 에너지 판매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현지 시간 18일 보도자료에서 알래스카 에너지 컨퍼런스에 한국과 일본이 참여한 것은 미국산 액화 천연가스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알리는 강한 신호라는데 3국이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2주 정도 앞두고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무역 불균형 완화 차원에서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알래스카산 LNG 구입과 개발 참여를 희망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관세가 세계 경제에 계속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국제통화기금 IMF가 진단했습니다. 기타 고피나스 IMF 수석 부총재는 현지 시간 18일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과 관련해 하방 위험과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IMF는 지난 4월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관세로 인한 정책 불확실성과 무역 갈등을 반영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지난 1월에 3.3%에서 2.8%로 크게 낮췄습니다. 내년 10월부터 유럽 30개 나라에 입국하려면 사전에 온라인으로 입국 신청을 하고 20유로 약 32,000원을 수수료로 내야 합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유럽 여행정보 승인 시스템 이티어스 수수료를 당초 건당 7유로로 책정했지만 인플레이션과 추가된 운영비 등을 고려해 약 3배인 20유로로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티어스는 비자 면제 대상 국가 국민이 아일랜드를 제외한 유럽연합 회원국과 스위스 등 쉥겐 협약에 가입한 30개국에 입국하기 전 온라인으로 사전에 입국 허가를 내주는 제도로 미국의 에스타, 영국의 ETA와 유사합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결정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총회 다음 개최지로 부산이 선정됐습니다. 196개 나라 대표단과 비정부기구, 학계 등 3천여 명이 내년 7월에 부산을 찾을 예정인데요. 부산이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발돋움할 계기로 기대를 모읍니다. 김종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불국사와 석굴암, 그리고 최근 울산 반구천 암각화까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결정된 곳은 세계유산위원회 총회입니다. 인류가 함께 보호해야 할 유산을 정하는 다음 자리는 부산에 마련됩니다. 내년 7월 하순 사전회의와 본회의를 더해 18일 동안 개최될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총회. 개최국인 우리나라는 의장단을 꾸려 안건 토의 등 회의 전반을 이끕니다. 이 기간 196개 나라 대표단과 비정부기구, 학계 등 3천여 명이 부산에 머물며 경제적 효과는 물론 문화적 파급 효과도 클 거로 기대를 모으는 자리입니다. 부산이 또 글로벌 허브 도시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문화외교 부분에서도 크게 영향을 발휘할 그 시점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산시는 에이펙 정상회의 등 수많은 국제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렀고 전시와 회의시설, 보안, 호텔 등이 잘 갖춰져 총회 개최지로 선정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행사도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피란 수도 유산을 널리 알리는 데도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대부분 국제회의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과 달리 이번 총회는 회의 성격과 개최도시 역량, 의제 등이 모두 기록으로 남습니다. 특히 개최도시 이름이 붙은 선언까지 나오게 되면 도시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전 세계가 주목할 부산 선언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해병대 수건 사업으로 꼽히는 상륙 공격 헬기 도입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최근 육군의 아파치 헬기 추가 도입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떠오른 헬기 무용론을 잠재울지 주목됩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우리가 개발 중인 해병대 상륙 공격 헬기가 연신 불을 뿜어냅니다. 지난해 12월 첫 시험 비행에 이어 기관총과 로켓을 달고 사격 시험까지 성공한 겁니다. 국산 상륙 기동 헬기 마린온을 무장형으로 개조한 새 공격 헬기는 독자적인 항공 전력을 바라는 해병대의 수건을 이룰 무기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예정대로 내년 하반기 개발이 끝나 24대가 도입되면 적진에 상륙할 해병을 수송하는 마린온을 엄호하고 지상전 화력에도 보탬이 될 전망입니다.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 육군이 최강 공격 헬기로 평가받는 미국산 아파치를 운용하는 동안 해병대는 기동 헬기를 개조해 쓰는 게 적절하냐는 반론도 제기됐습니다. 머리논에다가 무장을 장착한 헬기가 아닌 현재 공격 헬기로서 운용되는 그런 헬기를 해병대에서 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대형 공격 헬기가 드론에 격추되는 일이 잇따르면서 헬기 자체에 대한 무용론까지 일었습니다. 최근 아파치 헬기 36대를 추가 도입하려던 육군 예산이 사실상 전액 삭감된 건 역시 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과연 육군에서 이 비싼 헬기를 이만큼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조금 더 재정 고려하고 여러 회의론을 뚫고 전력화 과정에 있는 해병대 상륙 공격 헬기가 변화하는 현대전 양상 속에 기대만큼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나인입니다. 상수원 인근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지키기 위해 직접 나섰습니다. 장마가 끝나면 상류에서부터 쓰레기 유입을 막는 활동을 시작하는데 농한기 주민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기대됩니다. 김범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역 상수원 조암댐 부근에 있는 협동조합에 어르신들이 모여듭니다. 본격적인 상수원 정화 활동을 앞두고 철저한 안전 교육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작업 중 절대로 딴 생각 한눈을 하지 않는다. 앞으로도 건강이 허락한다면 계속 이 사업에 참여하고 싶고 어쨌든 젖줄인 주암호를 깨끗이 잘 보호, 관리, 관찰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조암댐 상류, 환경 정화에 나서는 순천과 보성, 곡성, 화순의 주민은 모두 50여 명. 전남 보성에 있는 조암댐 상류입니다. 주민들은 이곳 상류에서부터 미리 쓰레기가 조암댐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게 됩니다. 조암댐 지킴이 운영은 환경 보존에 힘쓰고 있는 지역의 사회적 기업 에코다움 협동조합이 맡았습니다. 이미 플라스틱 재활용 캠페인을 벌여온 한국수자원공사는 주민 참여형 정화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댐 상류 주민들이 깨끗한 하천 보호, 수질 개선과 함께 2021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40에서 50여 명의 지역 주민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주민 참여형 사업입니다. 앞서 댐 주변 어르신들의 회원식을 마련한 한국수자원공사는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YTN 김범입니다. 북한이 얼마 전 방북한 러시아 외무장관 행사를 평양이 아닌 관광지구로 단장한 강원도 원산에서 치렀습니다. 이 관광지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수건 사업으로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를 모델로 삼았다는 분석도 있는데 전망은 그리 밝지 않아 보입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6월 첫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역사적인 회담을 불과 12시간 앞두고 한밤에 깜짝 나들이를 나섰습니다. 당시 방문한 곳이 바로 관광 명소인 마리나베이였습니다.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는 마리나베이 샌즈 건물의 전망대에 오르시어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 귀국의 훌륭한 지식과 경험들을 많이 배우려고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망 좋은 호텔과 고급 레스토랑, 명품 쇼핑몰이 즐비한 마리나베이는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관광지입니다. 김 위원장이 방문했던 선박 모양이 올려진 고층 호텔 전망대는 최근 북한 원산갈마 해안 관광지구에서 비슷한 형상으로 세워졌습니다. 이런 점 등을 근거로 전문가들은 이 관광지구의 모델이 된 곳 가운데 하나로 싱가포르 마리나베이를 손꼽습니다. 김정은이 거기 시차를 많이 오거든요. 시차를 와갖고 현지 지도를 하면서 현지 지도를 왔다만 가면 있던 건물이 뭐 부서지던가 말이야. 다시 그걸 다시 다 뽀개가지고 다시 새로 짓던가. 외형적인 부분은 해외 유명 관광 명소를 본뜨려 노력했지만 개장 초기 관광지구로서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최근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방북기를 동행 취재한 러시아 기자는 썰렁한 해변과 연출된 듯한 국내 관광객들을 풍자하는 체험기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평균 수온이 속초보다도 4도 정도 낮은 데다 해수욕을 대체할 인프라가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이 박한 평가를 받는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홍보맨 역할을 자처하며 러시아 관광객 유치에 발벗고 나섰지만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할 때 하루 2만 명 수용 가능한 숙박시설을 채우기엔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김정은이 잘 생각을 해서 원산갈마를 정말 살리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하겠다라는 거는 그러면 결국 마지막 카드는 한국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평양을 오가는 항공기 규모를 기준으로 보면 하루 최대 가능한 러시아 관광객 수는 170명 정도라고 추산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최근 공포나 스릴러 영화들은 흔히 겪을 법한 일상 소재가 강세입니다. 층간소음을 다룬 영화가 흥행 중인 가운데 같은 소재를 다르게 풀어낸 OTT 영화도 나왔습니다. 볼만한 작품들 김승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내 집 마련 축하드립니다. 야, 우리 노대리가 서울에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회사 대출에 퇴직금까지 아주 연끌을 해가지고. 국민평형 84제곱미터 신축 아파트를 산 기쁨도 잠시. 정체 모를 층간소음에 시달리는 주인공 우성에게 발생하는 이상한 일들. 아마 초반 10분 보시면 끝까지 다 보게 되지 않으실까. 공포라기보다는 조금 더 현실감 있는 스릴러라고 얘기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다양한 인간 군상이 빚어내는 갈등 속에서 긴장감은 극대화됩니다. 우리 주변인들이 혹은 내가 겪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이 사람이 헤쳐나가면서 점점 쌓여가는 이야기가 되면 많은 공감대가 있지 않을까. この空間は2枚の壁によってわざわざ作られています。何なんでしょうこの部屋。子供部屋? 窓がなく二重扉でトイレは備え付け。 조회수 높이기의 혈안인 공포 유튜버가 기묘한 주택 평면도에 얽힌 괴담을 따라갑니다. 실제 미로 같은 세트장을 만들어 촬영해 폐쇄감을 극대화했습니다. 一体どんな人がこの絵を描いたんだろう。入り込みライト絵の世界へ。 도라에몽과 친구들이 그림 속 세계에서 환상의 보석을 찾아 떠납니다. 도라에몽 시리즈 최초의 여성 감독 테라모토 유키오가 12년 만에 다시 연출을 맡았습니다. 극장판 시리즈 45주년 기념작으로 일본 개봉 당시 6주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독일의 작은 산간도시 크론베르크에서 한국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고운 한복을 입고 신난 독일 청소년들과 향긋한 꽃차를 즐기는 중년들이 함께 했는데요. 유서 깊은 고성에서 열린 한국의 날 축제 현장에 김은경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중세 시대로 시계를 되돌린 듯한 이색적인 풍경. 독일 프랑크푸르트 인근의 크론베르크 고성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한국의 날 축제가 처음 열렸습니다. 전통 혼례를 형상화한 박종희 인형이 방문객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저는 오늘 전시를 위한 900kg 자동차 운전했어요. 친절한 새로운 한국 사람 이야기하고 만날 수 있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방에는 색색의 한복이
정갈이 걸려 있습니다. 저마다 마음에 드는 옷을 고르느라 분주합니다. Zum ersten Mal, also das ist wirklich, ich bin sehr aufgeregt. 붓글씨 체험 부스에선 한글 이름을 써보는 체험이 이어졌습니다. 화선지를 앞에 둔 손길이 신중하고도 진지합니다. 시끌벅적한 소리를 따라가 보니 태권도 시범과 K-팝 춤 공연이 열려 축제의 열기를 더합니다. 불고기와 비빔밥, 김치전까지 먹음직스러운 한식이 발길을 붙잡습니다. 1000인분 정도 되는데 지금 이게 다 팔렸으니까. 한국 문화에 대한 현지인의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크론베르크 보성관리재단이 직접 축제를 제안해 성사됐습니다. 여기에 지역 동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더해져 이틀간 2,000명이 다녀갈 만큼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Dass man heute und morgen sehr viel Neues erfahren kann und sehr viel Schönes erfahren kann aus allen Facetten, die die koreanische Kultur uns zu bieten hat. Da freue ich mich sehr drauf. 유서 깊고 아름다운 고성에서 우리 문화축제가 개최되어 참 기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행사가 자주 개최될 수 있도록 총영사관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천년 고성에 스며든 한국의 문화. 이번 축제는 독일 동포들에게는 고국을 떠올리는 뜻깊은 시간이, 현지인에게는 낯설지만 매력적인 한국 문화에 깊이 빠져드는 시간이 됐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YTN 월드 김은경입니다. 파키스탄 펀자브주에서 폭우로 만 하루 만에 적어도 63명이 숨지고 약 300명이 다쳤다고 현지 시각 17일 주 당국이 밝혔습니다. 지난달 말 이후 펀자브주에서만 폭우로 100여 명이 숨지고 390여 명이 다친 것을 비롯해 주택 120여 채가 파손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파키스탄 국가재난관리청은 지난달 25일 이후 전국에서 적어도 159명이 숨지고 가옥이 1000채 이상 피해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경찰 시설에서 폭발 사고가 나 3명이 숨졌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미 ABC 방송 등에 따르면 LA 카운티 소방국은 현지 시간 18일 오전 7시 반쯤 이스트 LA 지역 카운티 보안관부 훈련시설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펜 본디 미 법무장관은 SNS에 올린 글에서 이 사고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면서 최소 3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ABC 방송은 소식통을 인용해 현장에서 폭발이 일어났을 때 보안관부 직원들이 폭발성 물질을 다루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습니다. 쿠데타 모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전 대통령에 대해 현지 법원이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 대법관이 국가주권 훼손과 수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 청구 내용에 대한 심리를 거쳐 임시 조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